여러분들께서 형사 절차의 어떤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 확정판을 받고 복역하는 일련의 단계 속에서 그동안의 신상정보, 신상공개라는 것들은 이제 유죄 확정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범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벌과는 다른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수사 중, 그러니까 기소도 되지, 그러니까 재판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사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대상 범죄가 특강법과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그러니까 특정 강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에 좀 제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제 뭐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고 또 확정 판결 이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상공개의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임의로 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뭐 형법이나 민법상의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도 피의사실 공표라는 어떤 요건을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건들을 다시 또 세부적으로 본다면 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 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또 피해가 막중해서 이제 정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목적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공의 이익에는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또는 그 재범 방지나 일반적인 범죄 예방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이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신상공개위원회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래는 이제 그러니까 법원에 의한 영장이 발부된 이유가 원칙적인 공개 시점인데요. 많은 경우에 국민의 어떤 관심사가 높거나 어떤 범죄 혐의가 매우 충분히 이제 확보됐다라고 한다면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사실은 영장 발부 전에 공개되는 것들이 좀 더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상수배를 생각해 보시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체포하고 신병 확보하기 위한 현상수배에는 이름과 나이, 뭐 구체적인 신체적 특징, 뭐 말투 이런 것들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와는 달리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얼굴과 이름과 그리고 뭐 그런 것들만 간략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머그샷, 범죄자들이 팻말을 들고 어떤 찍는 그런 것 같은 형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억지로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만 신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청소년인 경우는 이제 신상 공개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격한 요건 하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M1방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국민들의 어떤 공분을 자아내는 강력범죄들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피의자 신상공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어느 부분 공감을 하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판결이 있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득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신상공개를 통해서라도 어떤 제재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신상공개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성범죄자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또 많은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 특히 피의자 신상공개는 사실 많은 그 원칙이나 법 제도와 충돌한 측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이나 법률에 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유죄 확정받기를 받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시민으로서 대해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뭐 직관적으로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프라이버시나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가족들에게 부당한 피해 또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좌제와 비슷한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수사나 재판은 공정하게 받아야 될 텐데 여론에 과도하게 노출된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방어권이 위축이 된다든지, 특히 재판을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그 과도한 여론을 또 의식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신상 공개가 많아질수록 이제 같은 종류,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에 대해서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하고 다른 사건에 안 하느냐 같은 어떤 판단의 비일관성 같은 걸 또 제기될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좀 흥미로웠던 것들은 일부 그 범죄자들, 피해자들의 경우는 자신의 범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든지 또는 뭐 피해자를 조롱한다든지 같은 이 신상 공개라는 제도가 그 당사자들의 어떤 발언을 정당화하거나 대의 명분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칫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상공개 제도는 우리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실제로 법과 제도가 그런 부분들을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만들어 놓고 있는 측면도 있지요. 네, 결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 강력범죄라든지 성폭력 처벌법의 목적에 의해서만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동 학대와 같은 범죄 일반에까지 확장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또 법률이 허락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제도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서 도입이 됐다가 점차 일반 범죄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전자발찌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는 성범죄자들의 어떤 위치 추적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이제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자들 일반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 화학적 거세라고 말하는 성충동 약물 치료도 당연하게도 성충동을 억제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만 그 점차 강력범죄의 공격성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신상공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범죄 재범 위험성 유독 높은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강력범죄 일반으로 퍼져나간 현상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심지어는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 자체에도 효과성의 의문들이 제기되는데 그런 일반 범죄들까지 그 제재를 취하는 것들이 과연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어떤 제도를 다른 범죄에 무리하게 확장하는 방식들은 원칙적으로는 뭐 죄형법정주의, 죄와 형벌이 법에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효과성에 있어서도 많은 그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같은 제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생각해 보면은 이런 범죄에 대한 비난을 많이 받을수록 내가 범죄를 덜 저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 교도소에서 사형수들과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그랬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뭐 사형이라든지 자신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건 꼭 우리나라 사형수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외국의 경우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저지를 당시에 어떤 형벌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정작 그 분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뭘까요? 다름 아닌 체포 가능성 또는 적발 가능성이에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체포된다는 두려움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외국의 연구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조금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법과 제도가 알려주는 것들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다음으로는 부수적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것, 어떤 엄벌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엄벌이라는 것들은 범죄를 억제하는 데 또는 예방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범죄는 반드시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된다 라는 것들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 신상공개, 피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마찬가지예요.
직관적으로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상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신상이 공개될 걸 두려워서 저지를 범죄를 안 저지른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상 공개가 범죄를 예방한다라는 관점들은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신상 공개 얘기를 좀 더 돌아가 보면 사실 저는 이런 의문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피해자의 신상, 얼굴을 통해서 바라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거든요. 다시 말해, 범죄를 저지른 저 잔혹한 사람이 나와 다른 뭐 짐승 같은 존재일까?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이런 범죄자들이 사실은 내 안에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또는 자기에 대한 어떤 성찰, 또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일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신상공개라는 제도가 단지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싶은 호기심이나 어떤 선정주의에서 벗어나서, 물론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당연히 더 많은 제도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처벌에 대한 문제점, 또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의 어떤 한계가 훨씬 더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제도가 갖고 있는 효과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실증력이고 성찰적인 태도가 사실은 더 우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